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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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침까지 눌렀던 현관 비밀번호인데 계속 잘못 눌렀다는 요란한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경고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세요? 이제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그러니 이제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돌아온 지 고작 3시간. 아침까지 살갑게 굴던 며느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었죠.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보고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내 집을 뺏어간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이 된 김순이라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등 뒤를 찔리는 일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막장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기막힌 일이 바로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닥친 이 억울하고도 분통 터지는 사연, 잠시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등기 서류에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고 나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지켜주던 소중한 아파트를 아들 현수 이름으로 넘겨주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지만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주는 것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장 동네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날이니까 며느리 미주가 노래를 부르던 1등급 한우도 넉넉히 사고 아들 현수가 끔찍이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도 제일 알 굵은 놈으로 한 박스 골라 담았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기만 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드디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익숙하게 도어록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812 삐삐삐삐. 그런데 난데없는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이게 왜 이래? 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하지만 야속한 기계음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빨간 불을 쏘아댔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가슴이 쿵쿵대며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미주야,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봐라. 저는 목청을 높여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며느리 미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미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주가 찬바람 쌩쌩 부는 목소리로 톡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배를 누르고 그러세요? 시끄럽게. 미주야,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 고장이 난 건지 뭔지 문이 안 열리네. 어서 문 좀 열어다오.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제가 바꿨거든요. 뭐? 번호를 바꿨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미주가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등기 넘기셨으니까 법적으로 명백한 저희 소유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미주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난치지 말고 어서 문 열어. 농담이라니요? 저 지금 진심이에요. 어머님은 이제 이 집에 들어오실 권리 없으세요. 주인은 저희니까요. 미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현수, 현수야, 너 안에 있지?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 네 처가 지금 문을 안 열어주는구나. 그때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고리를 잡으려 다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미주야, 현수야. 하지만 문틈으로 튀어나온 건 아이들의 손이 아니라 제 보찜들이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세요. 미주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제 옷가지며 가방, 두툼한 겨울 코트, 심지어 속옷까지 복도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제 살림살이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툭 꺾이며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불렀지만 나오는 건 쉰 쇳소리뿐이었습니다.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저 철문이 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평생이 저 문 너머에 고스란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동산 중개인 김 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김 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 접니다. 103동 김순이에요. 저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나셨습니까? 소장님, 지금 당장 우리 집 금매로 내놓으세요.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되니까 지금 당장 팔아버려요. 김 소장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전에 아드님 앞으로 증여 등기 다 넘기셨잖아요. 떡까지 돌리셔놓고 왜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겁니까? 아들 며느리가 사기꾼이에요. 등기 넘어가자마자 비밀번호 바꾸고 날 쫓아냈다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이 계약 당장 무효로 해야 해요. 저는 억울함에 복받쳐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김 소장이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안타깝게도 이미 법무사 통해서 등기 신청이 구청이랑 등기소에 다 접수됐어요.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이걸 되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구청으로 달려가서 들어누우면 되잖아요. 법원에 가서 고소라도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직접 인감도장 찍으셨고 증여하겠다고 의사 밝히신 거 녹취도 다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 소장의 냉정한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툭 하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복도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니면 2시간?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누가 볼세라 쫓기듯 캐리어를 끌고 도망치듯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와야 했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저는 동네 찜질방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꼬깃꼬깃한 쌈짓돈으로 입장료를 내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찜질방 구석진 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잠이 올 리가 만무했지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과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무심한 기계음만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현수가 제 번호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 그리고 목숨보다 사랑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생활이 벌써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몰골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새 울다 지쳐 잠든 탓에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올라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현수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 건물로 찾아가 로비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꼬박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로비를 지키는 경비원이 저를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힐끔거렸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꺼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점심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걷는 여자들이 쉴 새 없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많은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뚫어지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만 치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동료들과 어울려 세상 근심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늙은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페류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해 보여서 제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습니다. 현수야, 박현수? 저는 욱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 앞 도로에 미끄러지듯 들어온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미주의 차였습니다. 현수가 동료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쪼르르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타는 아들의 모습이,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미주에게 뭐라 즐겁게 떠들며 웃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미주의 손에 들린 가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생일에 큰맘 먹고 사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성을 잃고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며 소리 지르는 순간 누군가 거칠게 제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로비를 지키던 경비원 2명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제 팔을 억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저기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저 차에 타고 있다고요. 아드님이건 뭐건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영업 방해예요. 얼른 나가세요. 경비원들이 막무가내로 저를 로비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그 사이 미주의 차는 매정하게 출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착곡 무늬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엄마 여기 있다, 현수야.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연만 남긴 채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목이 메어 터져 나오는 소리가 울음인지 짐승의 비명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저를 힐끔거렸고 누군가는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휴대폰을 꺼내 제 모습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현수와 미주는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는 찜질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증오였습니다. 사흘 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여자 변호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하나뿐인 아들놈한테 집을 증여해 줬는데 글쎄 그놈들이 등기 넘어가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날 쫓아냈습니다. 괘씸해서라도 증여를 취소하고 집을 되찾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저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네요. 혹시 증여 당시에 효도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작성해 두셨나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식인데 설마 부모 뒤통수를 칠까 싶어서 그냥 믿고 줬지요. 변호사가 안타깝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할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효도 계약서를 쓰셨거나 조건부 증여가 아닌 이상 이미 넘어간 단순 증여는 법적으로 취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 집인데, 내가 피땀 흘려 장만한 내 집인데 못 돌려받는다니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며느님이 작정하고 법망을 피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 편인 줄 알았는데 도덕이나 양심 따위로는 판단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서류 조각과 증거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체념하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습니까? 법률구조공단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면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를 지켜줄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당장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7입니다. 아직 팔다리는 튼튼해요. 아이고, 어쩌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연세에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돌아가세요.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돌아다닌 끝에 겨우겨우 식당 설거지 자리를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4만 원을 받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 구석, 냄새나는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시리도록 차가운 물에 거친 손을 담그고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와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릇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무 장갑 속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우리 현수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옷 다려 입혔었는데 지금은 생존을 위해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찜질방으로 돌아와 보니 사물함 문이 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안을 들여다보니 제 짐들이 헝클어져 있는 게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비상금은 복대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닌 덕에 무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몸 뉘일 이 찜질방조차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찜질방 하루 이용료가 10,000원,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도 하루 20,000원은 좋게 깨졌습니다. 뼈 빠지게 설거지해서 버는 돈이 40,000원이니 고작 20,000원 남는 셈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쌈짓돈도 야금야금 사라져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00,000원도 채 남지 않았더군요. 저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차가운 밥덩이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찜질방 구석에 모로 누워 찜질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법도 나를 외면하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믿었던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하나 챙겨줄 사람 없는 완벽한 외톨이였습니다.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아 객사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꼬박 일주일째 뼈 빠지게 식당 설거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흥건한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무거운 그릇 더미를 안고 개수대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제 몸이 허공에 붕 뜨더니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쾅! 등이 딱딱한 타일 바닥에 거세게 부딪히는 순간 허리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란 주방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괜찮아요? 허리가 안 움직여요. 바닥에 널브러진 채 몸을 뒤척여 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주방장이 사색이 되어 119를 불렀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날랐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급하게 엑스레이부터 찍자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검사를 받고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엉덩이에 진통제를 놓고 링거를 꽂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나 싶었는데 원무과 직원이 차트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납 먼저 해주셔야 검사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는데 불길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삐, 삐, 삐. 승인 거절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카드가 정지된 것 같은데요? 승인이 안 나네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한도 넉넉할 텐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삐, 삐, 삐. 야속한 기계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도 초과라고 뜨네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카드를 쓴 적이 없는데 한도 초과라니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카드론 대출 1,000만 원, 현금 서비스 500만 원. 제 이름으로 무려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누가? 저는 부들부들 떨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며느리 미주가 증여 서류 때문에 필요하다며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때 미주가 제 명의로 몰래 앱을 깔아 대출을 받아 챙긴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집을 홀라당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늙은 시어미한테 빚더미까지 덤터기를 씌운 것입니다. 어르신, 결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무과 직원의 재촉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얼마 후 출동한 경찰관이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듣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며느님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제가 꿈에도 모르게 제 폰으로 도둑질을 해갔다고요. 안타깝지만 가족감명의 도용은 입증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며느님이 어머님이 시켜서 했다고 잡아떼면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 돈 1,500만 원은요. 일단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카드사에 부정 사용 신고부터 하세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경찰관은 형식적인 말과 함께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힘이 풀려 병원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이제는 몸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자 바닥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미주와 현수가 짠 각본이었구나 싶어 치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지불각서를 쓰고 쫓겨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로 제 초라한 뒷모습이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저는 결국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 찜질 방비조차 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쉼터 입구에 서서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이 사무적인 태도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요? 없습니다. 없다는 그 짧은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제가 진짜로 집 없는 떠돌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직원이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방문을 열자 2층 침대들이 닭장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구석 아래층 침대 쓰시면 됩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볕도 들지 않는 어두침침한 구석자리였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좁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땀 냄새와 곰팡 내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처음 왔어?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조차 하기 싫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적응하면 살만해. 삼시 세끼밥 주고 등 따숩게 재워주는데 이만한 데가 어디 있어. 할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주절주절 자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쉼터 안은 돛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주먹 다짐을 하는 사람들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꼬질꼬질했습니다. 말끔한 집에서 살던 단정하고 깔끔했던 김순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비참한 제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날이 밝고 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둘 식판을 받아갔고 제 차례가 되어 밥과 국, 반찬을 배급받았습니다. 구석진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숟가락 억지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절망감과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원이 헌 옷까지 몇 벌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갈아입으세요. 입던 옷은 빨래 내놓으시고요. 저는 쭈뼛거리며 남이 입던 헌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 시궁창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손에 잡힌 건 꼬깃꼬깃해진 현수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5살 배기 현수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웃고 있는 현수의 얼굴을 조각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입니다. 이대로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보란듯이 살아남아서 내 인생을 망친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쉼터 구석에 있는 공용 PC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열어 떨리는 손으로 제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 미친 것들이. 을구란에 시뻘건 글씨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무려 집값의 80%에 달했습니다. 현수 이놈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죄다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쉼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뭐라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과 시장을 돌며 아름아름 소문을 접했습니다. 현수네, 거기 주식하다가 쫄딱 망했다던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래. 며느리가 백화점 VIP라잖아. 명품 사느라 돈을 물 쓰듯 한다더라. 들려오는 소문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 눈물로 지켜온 집이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삐삐삐삐.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 103동 407호 김순이에요. 저희 집 문 좀 따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어르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407호 입주민께서 어르신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저희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경비원이 난처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돌아서서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407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의 숨통을 조여야 했습니다. 쉼터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 노년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나라에서 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순번을 기다리는데 주변에는 저처럼 삶에 찌든 표정을 한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만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드세요. 제 앞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캔 커피 하나가 놓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여자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상담 기록을 쭉 훑어봤는데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진 씨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인생인데. 어르신, 아직 포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으신데요. 예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집도 절도 없고 돈 한 푼 없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단순히 쌀 몇 톨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두 발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요. 예진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생판 남인 나를 왜 도와준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일이 이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요. 어르신의 그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예진 씨가 진심을 담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진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무료 법률 자문부터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숙식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알아볼 거고요. 정말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제가 담당했던 다른 어르신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제기하신 분들 많으세요. 예진 씨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엔 어르신처럼 쉼터 생활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보란 듯이 자립하셨죠. 사진 속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진 씨가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사흘 뒤 예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고시원 방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이에요. 정말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내일 짐 챙겨서 나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다음 날 예진 씨와 함께 찾아간 고시원은 비록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와 낡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제게는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진 씨가 방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쉼터를 벗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사생활이 생긴 것입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소송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우선이에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복수니까요. 예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진 씨의 손을 꼭 부여잡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유일한 빗줄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예진 씨에게서 또다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엄청난 걸 찾아냈어요.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들어두셨던 생명보험이 있더라고요. 만기가 한참 지났는데 어르신이 모르고 안 찾아가신 돈이 있어요. 생명보험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런 보험을 들어놨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예진 씨가 알려준 보험사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세상에나 정말이었습니다. 2천만 원.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입금된 통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잘 쓰셔야 해요.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예진 씨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예진 씨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동산 경매 기초 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부동산 경매요?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어르신 집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배워두면 어르신이 직접 입찰해서 되찾을 수도 있잖아요.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수강생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파릇파릇한 젊은이들부터 머리가 희끗한 은퇴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이어 강사가 들어와 열정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노트를 꺼내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받아 적었습니다. 근저당,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 순위, 말쏘기 중권리.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을,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소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힐끔거렸습니다. 할머니도 부동산 투자하시게요? 이거 꽤 복잡한데. 한 젊은 남자가 대놓고 비웃듯 물었습니다. 네, 늙었다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배우려고 왔어요.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회원들과 함께 현장 임장을 다녔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온 낡은 빌라나 상가를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깐깐하게 집안 살림을 꾸려온 주부의 노하우를 10분 발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외벽에 실금 간 거 보이시죠? 저쪽 창틀에는 누수 흔적도 있네요. 그리고 이 동네는 저녁 되면 유동 인구가 확 줄어서 상권으로는 별로예요. 젊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집어냈습니다. 와, 김 여사님 눈썰미가 장난 아니시네요. 소름 돋았어요. 소모임 리더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젊은 회원들도 점차 저를 김 여사님이라 부르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돋보기를 쓰고 깨알 같은 경매책과 판례집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에 고작 4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돈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읽고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어 봐야 하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모임 리더의 추천으로 소액 지분 경매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가 화장실 지분 같은 자투리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비싸게 되팔고 수익금을 모아 또 다른 물건을 샀습니다. 어느덧 저도 모르게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찜질방을 전전하던 남루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누구보다 예리한 눈빛을 가진 노련한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독한 김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동산 중개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급매물 정보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소장이었습니다. 2년 전 제 집을 중개하고 저에게 등기 넘어갔으니 포기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소장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네, 누구시더라? 저 몰라보시겠어요? 백삼동 김순이에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김 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순이 여사님, 어떻게... 그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어떤가요? 괜찮은 급매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현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김 소장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 현순애는 잘 지내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조만간 경매 넘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김 소장이 묻지도 않은 말까지 줄줄이 털어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그 아파트 관련해서 소식 있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하세요.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김 소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조아리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힘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며불며 매달리는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있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조합원님,
재개발 보상금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제가 1년 전 경매로 헐값에 낙찰받았던 다 쓰러져 가던 빌라가 운 좋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다 못해 터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여성복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살가운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여기서 제일 좋은 코트 좀 보여줘요. 돈은 상관없으니까. 점원이 눈을 반짝이며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꺼내왔습니다. 고객님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건 180만 원짜리 신상품이에요. 어디 한번 입어나 봅시다. 저는 코트를 어깨에 척 걸쳤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식당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 끼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초라한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이겨낸 기품 있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좋네. 이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점원이 신이 나서 코트를 포장하는 동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180만 원. 예전 같으면 손이 벌벌 떨려 엄두도 못 냈을 금액을 주저없이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저는 근처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과 정갈한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창가 명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툼한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일 비싼 특선 코스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만 원짜리 점심상.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전복죽, 갈비찜, 신선한 회, 생선구이까지.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씹어 삼킬 때마다 지난날의 뼈아픈 배고픔이 떠올랐습니다. 돈 1,000원이 아까워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 젖은 밥을 먹던 날들. 배가 고파도 참으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밤새 뒤척이던 그 서러운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예진 씨 나야. 어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 아주 좋은 일 있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번 주말에 내가 아주 근사한 저녁 한 끼 대접할게. 시간 비워도. 어르신? 혹시? 응, 재개발 보상금 나왔어. 생각보다 꽤 큰 돈이야. 와, 세상에. 정말 축하드려요, 어르신. 진짜 잘 됐다. 예진이가 제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도심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쇼윈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오직 예진의 따뜻한 손길과 제 악착 같은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복수의 칼을 뽑아들 시간이 왔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히고 뭉개졌던 제 존엄성을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여느 때처럼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습관적으로 검색창에 손을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03동 407호. 제 집이었습니다. 내 피 같은 집이 결국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와 세상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냉철하게 권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야말로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카드사 가압류도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일반 사람들은 감히 입찰할 엄두도 못 낼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이해관계자, 바로 저 김순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를 핑계 삼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단지 입구를 지나 407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은 터질 듯 꽉 차 있었죠.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딱지가 붙은 우편물들을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주식 대박 난다고 꼬드겨서 대출받은 거잖아. 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언제 꼬드겼어? 네가 명품 산다고 카드 긁어댄 건 생각 안 나냐? 백화점 VIP가 다 얼어 죽었냐? 현수의 목소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네가 가장으로서 돈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너 말 다 했어? 이 여편네가 진짜. 두 사람은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얇은 현관문을 뚫고 복도까지 생생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인터폰을 누르고 꼴 좋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고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냉철한 사냥꾼이자 입찰자였습니다. 그 집을 내 손으로 다시 찾아올 그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경매 기일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계산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투자 수익금, 통장 잔고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3억 5천만 원. 제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3억 7천만 원. 간신히 최저가에 맞출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돈 많은 경쟁자가 나타나 입찰가를 높게 쓰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소모임 리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더님, 밤늦게 죄송해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괜찮아요, 김 여사님.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제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자금이 조금 빠듯해서 걱정이네요. 추가 자금을 융통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기일이 고작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리더가 난처한 목소리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곳에 묶여있던 투자금 2천만 원의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자금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포기할 순 없어. 절대로.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고 거울 속의 나를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김 소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407호 아들 부부 말입니다. 경매 취하시키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백방으로 돈 빌리러 뛰어다닌답니다. 경매 취하요? 돈이 어디 있어서? 여기저기 손 벌리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워낙 신용이 바닥이라 잘 안 되는 모양입디다. 김 소장의 말에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수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제 계획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긴장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운명의 날인 경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저는 법원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입찰 당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서류는 어느 창구에 내야 실수하지 않을지 미리 동선을 파악해 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 건물을 막 빠져나오는데 누군가와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사적으로 사과를 건네려다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미주였습니다. 미주는 처음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맞아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미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옷은 또 뭐고요? 찜질방에서 주무신다면서요? 미주가 황당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미주를 상대하기도 싫어 무시하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미주가 다급하게 제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매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집 빼앗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냐고요. 비켜라. 더러운 손 치워라.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노인네가 갑자기 무슨 수로 억대 돈을 만져요? 이거 탈세한 돈이죠? 아니면 차명 계좌라도 쓴 거예요? 미주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니 신경 꺼. 웃기지 마세요. 제가 국세청에 신고할 거예요. 어르신이 갑자기 출처 불분명한 큰돈을 굴리는데 세무조사 한번 받아보셔야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미주가 눈을 부라리며 협박하듯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미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신고 하고 싶으면 해. 난 꿀릴 거 하나도 없으니. 독하시네 정말. 그러지 말고 그 돈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선심 써서 경매 취하해 드릴게요. 어차피 남의 돈 빌려서 경매하시는 걸 테니. 미주의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가 악착같이 달려들어 제 옷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어디 가세요? 저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예요. 며느리 등쳐먹으려고 사기친다고. 돈 출처도 모르는 더러운 돈이라고 소문 낼 거라고요. 이게 정말. 두고 보세요. 경매 당일날 법정에 가서 깽판을 쳐서라도 막을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집 가져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요. 미주가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미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지만 주머니 속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던 제 계획에 흙탕물이 튀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현수야. 문 좀 열어줘.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자 그곳엔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다른 구두를 신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영락없는 폐잔병 꼴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미주가 알아냈어. 엄마 여기 숨어 지낸다고. 현수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현수가 다급하게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닫지 마. 얘기 좀 해, 엄마. 난 너랑 할 얘기 없다. 가라. 엄마 제발. 현수가 억지로 몸을 비집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러자 현수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나 미주랑 이혼할게. 진짜야. 그 여자랑 끝내고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제발 나 좀 받아줘. 현수가 바닥을 기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와이셔츠 깃과 며칠 깎지 못한 수염, 퀭한 눈동자.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비록 못난 자식이지만 예전에 현수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어미의 마음이 본능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현수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현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그 경매 들어갈 돈 나한테 줘. 응? 그 돈으로 내가 경매 취하시키고 빚 갚으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뭐? 엄마 돈 많다며. 미주가 그러는데 엄마 억대 자산가라며. 자식 죽게 생겼는데 돈 좀 주면 안 돼? 내가 엄마 평생 업고 다닐게. 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놈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것도 효도하겠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탐나서 그 돈으로 자기 급한 불을 끄고 싶어서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모정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너한테 줄 돈 10원 한 장 없다. 나가. 저는 현수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현수가 돌변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돈 안 주면 나 진짜 죽어. 빚쟁이들이 날 가만 안 둔다고. 네가 뿌린 씨앗이니 네가 거둬야지.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 뭐?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여기서 확 죽어버린다고. 현수가 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진짜 너무하네. 나가라고 했어.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제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자 현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욕지거리를 중얼거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자식이 부모 가슴에 꽂은 비수가 이렇게나 깊고 아픈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에게 소모임 리더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407호 물건에 전문 투기꾼 세력이 붙었답니다.
뭐라고요? 투기꾼이라니요?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강 회장 일당이에요. 자금력이 어마어마해서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에요. 공격적으로 입찰과 써내기로 악명 높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사님 자금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시세보다 더 높게 써서라도 낙찰받아가는 사람들이라. 리더의 침통한 목소리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악랄한 협박, 하나뿐인 아들의 비열한 배신, 그리고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경쟁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강철 같던 제 멘탈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하게 거래은행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 지점장님, 혹시 대출 좀 더 받을 수 없을까요? 담보라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아이고,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게다가 경매까지 이틀밖에 안 남아서 심사할 시간도 부족해요. 다른 은행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자 넉넉히 쳐드릴 테니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흘러도 읽음 표시만 줄어들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라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입찰 법정에 가봤자 들러리만 서다 올 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동네에 지금 이상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요? 여사님이 사실은 빈털터리인데 돈 많은 척 사기치고 다닌다고 투자금 끌어모아서 나르려는 꽃뱀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주 그년이 퍼뜨린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동네 미용실이며 반상회며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나 봐요. 주변 시선이 아주 안 좋아요. 김 소장이 난처해하며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든 탑처럼 쌓아 올린 제 평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고 계산해봐도 강 회장 일당을 이길 수 있는 금액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억, 아니 그 이상도 우습게 써낼 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제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집을, 내 인생을 되찾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인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피울음을 삼키며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깊은 절망이 어둠처럼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경매 전날 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소식 들었어요. 그 악명 높은 강 회장 일당이 입찰에 참여한다면서요? 그래, 소문이 참 빠르구나. 아무래도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저는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예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돈 좀 보낼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제 결혼 자금이요. 적금 깬 거랑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거 먼저 쓰세요. 예진이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게 어떤 돈인데.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나한테 줘? 너 시집 가야지. 시집이야 나중에 가도 돼요. 하지만 어르신이 그 집 되찾는 건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르신이 보란 듯이 이기는 거 꼭 보고 싶어요. 그게 제 희망이에요. 예진아,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셨잖아요. 저도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예진이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느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저를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금을 내놓겠다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예진아. 내가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내일 은행 문 열리자마자 바로 송금할게요. 꼭 이기셔야 해요. 아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채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고시원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좁은 복도에 소모임 리더와 젊은 회원들이 옹기종기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도 도우러 왔습니다. 리더가 환하게 웃으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겁니다. 3천만 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보태서 쓰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다들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제가 손을 저으며 뒷걸음질 치자 젊은 회원 한 명이 나서서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여사님 받으세요. 저희는 그동안 여사님이 보여주신 성실함을 믿는 거예요. 현장 임장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분석하시던 그 열정, 저희가 다 봤잖아요. 맞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함께 공부한 동료에 대한 응원이고 지지예요. 꼭 그 투기꾼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다른 회원들도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저를 배신하고 등쳐먹으려 했는데 남들이 오히려 저를 살리려고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기고 오세요. 저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리더가 제 어깨를 듬직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예진이가 보낸 5천만 원, 회원들이 모아준 3천만 원. 부족했던 자금이 채워지다 못해 오히려 투기꾼들과 맞붙어 볼 만한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긴장감이 법원 복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법정 입구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주였습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치려 할 때 미주가 제 뒤통수에 대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끝까지 해보시겠다는 거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법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찰표 작성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깊은 심호흡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작성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입찰표를 펼치고 사건 번호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적었습니다. 물건 번호도 틀리지 않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결단력 있게 숫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금 4억 1천만 원 정.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획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천천히 숫자를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서류 미비로 무효 처리가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김순희 이름 옆에 온 힘을 다해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제 붉은 심장 같았습니다. 입찰표를 누런 봉투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봉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양복 입은 투기꾼 무리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경쟁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신껏 그리고 우리 편들의 염원을 담아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 입찰함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입찰함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툭 하고 봉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방청석 구석 빈자리를 찾아 앉은 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법정 뒤쪽을 힐끔 보니 미주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 구석에는 현수가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행관이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4567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집행관이 사건 번호를 호명하자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봉투가 하나씩 개봉되었습니다. 입찰자 최영희, 입찰가 금 3억 9,500만 원. 입찰자 주식회사 강남개발, 입찰가 금 4억 원. 강 회장 일당인 강남개발이 4억 원을 썼습니다. 장내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 남은 봉투 하나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긴장감에 법정한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집행관이 입찰표를 꺼내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입찰자 김순희.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입찰가 금 4억 1천만 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김순희 씨입니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법원 천장을 때렸습니다. 예, 접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 일당 쪽에서 젠장. 1,000만 원 차이로 놓쳤네. 하며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을 돌아보니 미주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차마 저를 보지도 못하고 벽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집행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 입찰 보증금 영수증입니다. 집행관이 건네주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천하를 얻은 듯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법정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소모임 회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기셨어요? 네. 저는 영수증을 높이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이겼어요. 제가 낙찰받았어요. 와, 법원 복도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예진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르신, 진짜 축하드려요. 해내실 줄 알았어요. 예진아 고맙다. 다 네 덕분이다.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우는 예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리더와 회원들도 다가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사님, 진짜 멋져요. 인간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회식은 저희가 쏠게요.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집 한 채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제 존엄성을 되찾은 것이었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회복한 쾌거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현수와 미주가 법정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 다 잃은 듯한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미련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유롭고 당당한 진정한 승자의 눈빛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낙찰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내 집이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묵은 때를 벗겨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법원 집행관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열쇠공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407호 현관문 앞에 선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 앞에 당당히 주인으로 선 것입니다. 집행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명도 집행하러 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안에서 미주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싫어요. 못 열어줘요. 누가 마음대로 들어와요? 법원 명령입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강제로 개문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릴 때 여세요. 집행관이 문을 두드리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쿵쿵거리며 바리케이드를 치는 소리만 들릴 뿐 문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한숨을 내쉬며 열쇠공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 시작하시죠. 요란한 드릴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어록이 부서지고 강제로 잠금 장치가 해제되더니 마침내 덜컥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쫓겨나듯 나간 지 정확히 2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던 미주가 저를 보자마자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미 소유권 넘어갔고 퇴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집행 방해하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비키세요. 서슬 펄언 집행관의 말에 미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억울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쫓아내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집행관들의 신호에 인부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주가 아끼던 명품 가방, 옷까지 가구들이 짐짝처럼 포장되어 복도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현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한 달 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현수가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현수가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외면하고 먼지 쌓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갈 데도 없어. 한 번만 봐주라. 응?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년 전 며느리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짐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들이 나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비를 이제 와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짐꾸러미를 붙잡고 집행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네. 절차 끝났습니다. 협조하세요. 집행관이 미주를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마침내 현수와 미주의 마지막 짐까지 모두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수 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고시원 보증금이다. 당장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을 테니 그거 가지고 가서 방이라도 구해라. 엄마, 착각하지 마라. 이게 내 마지막 잡이다. 다시는 나 찾지 마. 제가 미련 없이 몸을 돌리자 등 뒤에서 현수가 봉투를 부여잡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저는 현관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묵직한 철문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과의, 아니, 악영과의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제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손바닥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내 자리를 되찾았다는 안도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곧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집 전체를 싹 다 뜯어고치고 싶어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생각해 두신 스타일이 있으세요? 화이트 톤으로 해주세요. 아주 환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게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미주가 골랐던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가 북북 뜯겨나갔습니다. 현수가 비싸게 주고 샀다며 자랑하던 가구들도 미련 없이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들이 남긴 냄새 하나까지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대신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은은한 크림색 벽지를 바르고 고풍스러운 앤티크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푹신하고 우아한 소파, 창가를 장식할 클래식한 식탁, 그리고 따뜻한 색감의 조명까지. 일주일 내내 뚝딱거리는 공사 소리가 제게는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환한 궁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오디오를 켜자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향긋한 허브차를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양손에 쥐고 통유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제일 먼저 예진이를 초대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예진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르신, 이게 정말 그 집 맞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멋져요. 어때? 괜찮니? 네가 보기에도 예뻐? 예쁜 정도가 아니에요.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아요. 어르신 센스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예진이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을 방방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양을 음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혼자 계시기에 이 넓은 집이 너무 적막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진 않으시고요? 예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전혀. 내 숨소리만 들리는 이 고요함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이게 진짜 내 세상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셔서 저도 좋아요. 예진아, 네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절대 못 왔다. 찜질방에서 객사했을지도 모르지. 에이,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신 덕분이죠. 저는 그냥 거들기만 했는걸요. 고맙다. 내 평생 은인이다. 저는 예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진이가 돌아간 뒤 짙은 어둠이 깔린 거실에 저는 혼자 섰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유가 차올랐습니다. 오롯이 저 김순이만을 위한 시간,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고 듣고 싶었던 음악을 볼륨 높여 틀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방해도 없는 완벽한 자유.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사무치게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약만 드시면 금방 기운 차리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는 며느의 서윤이의 목소리에 나는 잠시 어지럼증도 잊었습니다.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참 복이다 싶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사가 서윤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계산을 멈추고는 갑자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약사가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 여자 정말 며느님 맞으세요?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사의 그 한마디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며느리 서윤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삶의 빛이었고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감 제사를 며칠 앞둔 날이었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혹여나 영감이 좋아하던 동태전에 들어갈 생선이 시들었을까 노심초사하며 시장 바닥을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지만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뿐인 영감 얼굴 보는 날인데 허투루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현관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벌써 장 봐오셨어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혼자 다 드시고 진수 씨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언제 왔는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던 서윤이가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양손에 고소한 양념을 묻히고 달려나오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짐도 내려놓는 것을 잊고 며느리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쩐 일이야.
회사 안 갔니? 오늘 월차 냈어요. 내일 모레가 아버님 제사인데 어머니 혼자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어서 이리 주세요. 서윤이는 내 손에서 짐을 빼앗아 들고는 낑낑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조그만 책으로 저 무거운 걸 다 들겠다고 용을 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진수는 어젯밤에 야근 때문에 바빠서 제사 준비는 못 도울 것 같다고 전화 한 통 띡 하고 끊어버렸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말도 없이 달려와 제사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아들 잘 키워봤자 소용없다지만 나는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해놨어. 너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부엌에 들어서자 정갈하게 채 썰린 도라지와 고사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나물 무침을 어쩜 저렇게 맛있게도 해놨는지. 옆에서는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 해드리려고 당면 불려놨는데 이따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요. 서윤이는 손을 씻고는 내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죠? 아이고 그럼. 암만. 우리 애기가 최고지. 나는 서윤이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까칠한 내 손과는 달리 보드랍고 따뜻한 그 손의 감촉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 진수마저 장가를 가고 나니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 밤마다 외로움에 뒤척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서윤이는 딸이었고 친구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아까 서랍 정리하다가 봤는데 보험 증서가 너무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좋은 실비 보험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설계사 통해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나무를 묻히던 서윤이가 무심하게 툭 말을 던졌습니다. 보험은 무슨, 나이 들어서 이제 받아주는 데도 없어. 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 유병자 보험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어머니 연세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됐다. 돈 아깝다. 내가 손사래를 치자 서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돈 안 들게 한번 알아만 볼게요. 대신 나중에 설계사가 연락 오면 상담만 잘 받아주세요. 네, 어머니. 알았다, 알았어. 우리 애기가 하라는데 해야지. 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보험이 뭔지, 실비가 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 걱정을 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차려준 저녁상은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간 무친 나물에 따끈한 잡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조기구이까지. 입맛이 없어 밥을 반 공기도 채 못 먹던 나였는데 그날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자주 해드려야겠다. 내가 해줘서 더 맛있다. 우리 진수는 복도 많지. 이런 애를 아내로 얻었으니. 내 칭찬에 서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보, 들었지? 나한테 잘해. 알았어, 알았어. 마누라님. 진수는 귀찮다는 듯 대답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저둘만 행복하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서윤이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보험 알아보려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네요. 혹시 지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신분증? 그걸 왜?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가 가려서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서윤이는 내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기고는 안방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신분증을 꺼내자 서윤이는 익숙하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보를 빼내 어디에 쓰겠나, 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일 좋은 걸로 찾아볼게요. 서윤이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천사의 미소인지 악마의 조소인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영감의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전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는 내내 그 아이의 입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떤 과일 제일 좋아하셨어요? 우리 영감? 배를 제일 좋아했지. 달고 시원하다고. 그럼 배를 제일 예쁘게 깎아서 올려야겠다. 서윤이는 정성스럽게 배를 깎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살아생전 저렇게 예쁜 며느리 한 번만 봤어도 우리 영감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늘에서라도 보고 있다면 부디 우리 가족 잘 보살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진수는 회사에 한 일이 생겼다며 얼굴만 비추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윤이와 나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제가 다 치울 테니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아니다. 둘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서윤이는 기어코 나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등 뒤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한 하루였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참아 뱉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이는 부쩍 나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는 것은 물론 어디서 좋은 약이라도 구해왔다며 내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녹용인데 기력 회복에 그만이래요. 제가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아이고, 이 비싼 걸 뭐하러. 너희 먹고 살기도 빡빡할 텐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죠. 제가 돈 버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어머니랑 우리 진수 씨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버는 거죠. 나는 서윤이가 내민 약 상자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친딸이 있어도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딸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본인이 아닐 시 즉시 연락 바랍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 문자가 얼마나 많은가. 나 같은 늙은이 명의를 도용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서막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도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지만 반대로 한번 굳건해지면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의 내게 며느리 서윤이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깟 사기 문자 하나에 내 믿음이 흔들릴 리가 만무했지요. 나는 그저 못된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어디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러 갈까요? 평소보다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하얀색 원피스는 그 아이의 환한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어깨에 걸친 작은 핸드백은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반짝이는 로고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가방 새로 샀니? 예쁘다. 내 말에 서윤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고쳐 매며 빙그르르 한 바퀴 돌아보였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예뻐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진수 씨가 사준 건 아니고 제가 비상금 모아둔 걸로 하나 장만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잘했다, 잘했어. 여자도 가끔은 저를 위해 돈도 쓰고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에 맞벌이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저렇게 예쁜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비상금을 모아야 한다니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가방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탈탈 털어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점심은